예, 2교시 갈등조정 심리와 사회복지 실천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재판과 조정에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인접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영역도 관련이 되고 또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하는 것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재판과 조정을 보면 판사는 판사는 또는 중재인은 승자 해결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윈 루즈로 가죠. 관계 개선을 고려하지도 않고요. 판사는 오직 법과 법적 입장을 좀 지향을 합니다. 또 중재는 종합적인 고려 없이 당사자 쌍방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어떻게 그 결과를 판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속 가능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티바우트와 워커는 개인의 갈등 해결 방법 선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요, 미국 연구에서는 소송보다는 협상과 조정을 더 선호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그 자기의 권리 주장이 타당하다든지 또는 협상의 가능성이 판사나 중재인이 더 신뢰로운 경우다든지, 또 협상 내용이 복잡해서 이런 어떤 또 판사의 판결이 또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소송을 선호하게 된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보다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이 좀 대부분 차지하는 경향이 좀 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법에 관련된 법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실은 갈등 조정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법으로 모든 걸 해결했는데, 법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판사나 변호사들이 이 법의 집행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 그런 과정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리어 조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법정에서 조정을 권고하는 시국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법적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 객관화와 법적 권리 추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재판의 구성 요소는 재판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법적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판사와 변호인은 당사자의 권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찾습니다. 어떤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이런 걸 찾는 거죠. 법적 권리와 법규 또는 법규에 기초한 명령 또는 조례 또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부터 추론하게 된다. 여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엄마가 잠시 도로 옆 정원을 보고 있는 사이에 집 앞 도로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던 3살 배기 여자아이가 달리는 자전거에 치여서 아스팔트 위로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 엄마는 변호인을 찾아서 문의하기를, 그런데 변호인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조언을 하였고, 이에서 이제 피의자인 자전거 타는 사람은 운전자도 변호인을 찾아가 가지고 엄마가 보호 감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어떤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권리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법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또 월세금 이하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요지는 뭐냐면
요지는 실은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법적으로 어떤 갈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실제, 아까 그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자전거가 부딪혀서 사고 났잖아요. 그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실제를 법적 사실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중에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당신이 권리가 침해당했다 하고 법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하다. 법률 용어로서는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그것을 법적인 어떤 지침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내는 과정을 객관화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보통 세상의 문제는 복잡한 실제를 추상적으로 법률 요건 또는 계약 사항에 끼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법률 요건에 맞춰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걸로 꿰어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건의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가 권리를 옹호받고 싶은 법률에 근거한 사실만 뽑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한계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법과 실제 측면에 보면은 복잡한 갈등 실제가 법적 사실관계로 전환되면 법조인에 의해 선택된 법적 권리는 의뢰인의 본래 요구와 사뭇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은 아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나 문제로 했는데 어떤 법적 조항을 한두 가지로 하다 보면 내가 원래 의도했었던 것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돼 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실제적인 어떤 어떤 바랬던 거하고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은 법적 권리를 도출해내고 승소의 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관계들을 축소하여 법적 사실관계로 전환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어떤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법정에서 이런 부분만 대답하다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기의 법적인 그 논거에 갖는 사실만 추론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뭔가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고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 법적인 한계점이 뭐냐면은 법으로 일단 들어가는 순간 승자의 해결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피의자가 생겨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은 패자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법적인 구조죠. 판사의 판결이 갈등의 최종적인 해결책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판결이 되더라도 당사자의 심리적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남아있게 된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그 뒤에 마음에 해결했죠. 이렇게 잘 해결됐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한계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단순한 기대를 우리는 하게 되는데 법 지식이 없는 당사자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확신을 해요. 이제 변호인이 이야기해 준 내용을 들으면. 그러나 상대방 변호인의 진술을 보면 이러한 확신은 금세 흔들리거나 약해진다. 이때 당사자는 판사의 판단을 우려하거나 판사가 진실을 알고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안도하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거든요. 어떤 변호사도 그 변호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충분하게 법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우리 갈등을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갔다가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재정적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주변의 현실 속에서 많이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 법적 구성으로서의 판결을 보면 판사도 사건에 대해 법적 구성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옳고 그른 걸 구성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변호인의 진술 이외에 증인의 진술이라든지 전문가의 소견이라든지 조사 자료라든지 판례 등의 정보가 이런 걸 포함해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의 판결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이 된다. 동일 사건에 대한 판사의 평가가 서로 다른 사실이 여러 내용들에서 이야기됐거든요.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나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간의 연구를 보니까요. 똑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실은 그래서 판사 판결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신의 법 해석만이 옳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 판사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 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사건의 객관적 법적 구성 요건을 알고 있다는 것도 역시 착각이다. 그래서 이 판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거. 근데 판결이 과연 예측 가능할까? 누구든지 피해자 가해자든지 법정으로 가면요 자기의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는 분이 판결을 마지막 그 판결 전까지 굉장히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데 이 판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견해 중 하나이자 여러 법 해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판결에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대개 착각이며 그로 인한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법으로 하면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여러 해서 법으로 하면은 금방 해결해 줄 것이다.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번 사건이 법으로 가서 끝까지 하게 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 과정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것이 엄청나게 크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복잡한 갈등 구조와 재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복잡한 관계로 발생하거나 소송할 수 없는 관심사의 침해에 의한 갈등에는 갈등에서 소송이 가능한 갈등 사항만을 추천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엉키고 설켜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재판에서는 그냥 소송이 가능한 것만 뽑아내는 거죠. 사소하다든지 그런 그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어떤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적 객관화, 어떤 사실관계 중에서 자기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조항에 관련된 사실만 모집하는 이 법적 객관화를 하는 것은 갈등을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내가 주장하는 것과 상대편이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법이라는 게 이런 좀 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마음의 심리적인 측면들, 오래 묵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데 실은 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내가 누구를 때렸다든지 뭘 했다든지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다루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구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데 심층 구조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법의 관계다.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갈등의 심리 구조와 표면 구조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갈등 사건의 객관화는 대개 표면 구조에 국한된 개별 사안에서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적인 법적 갈등 처리에서는 갈등의 심리적 요소를 배제한다. 그런 것이 도리어 갈등을 해결하고 하려고 했는데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갖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강사자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화를 통해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정에 그러니까 사실을 자기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법률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복잡한 갈등 실제의 많은 부분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재판 이후에도 갈등은 재현되는 측면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당사자는 법으로 가면 방관자의 입장이 취하게 된다. 재판의 절차에서 보면은 그 권한이 대부분 판사에 있고요. 판사나 변호인이 하는 언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법 해석과 법적 논쟁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갈등인데 자신의 갈등을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이게 내 문제인데 내가 보다는 이렇게 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법률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복잡한 관계에서 소송은 그런데 복잡한 관계 소송은 갈등을 더 고조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서 B를 상대를 소송을 했다 그러면 다시 B는 또 맞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서로 패자의 해결이 나요. 계속해서 서로 어떤 그냥 그 안 좋은 부분들 서로의 약점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그 누구도 이익이 없는 그런 싸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과 조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재판은 당사자 쌍방 모두 법적 방법을 원할 경우 갈등은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위임된다. 원고만 법적 방법을 원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법적 방법에 응하는데 조정은 당사자가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고요. 추구하는 결과는 판사의 결정, 즉 판결인데 결정 권한은 판사에게 있는데 추구하는 결과는 조정에서는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다. 둘이 합의해서 결정 권한은 당사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이 재판은 결과는 제로섬 경기다. 판결은 일반적으로 승패가 분명한 결과를 낳는데 적어도 패자는 그 판결을 강제적이라고 여기는데요. 조정은 추구하는 결과는 자율적으로 합의에 의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승자의 해결책을 바로 조정은 지니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법과 조정의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재판에서는 객관화에 대한 사실관계만이 중요한데 조정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당사자는 관련 사실관계와 포섭에 의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의할 의지를 요구받지 않는다. 판결은. 근데 조정은 합의할 의지 없이 성공은 조정할 수 없다. 둘 사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판결에서는 대개 패자는 판결을 불공정한 것으로 인지하는 반면에 조정에서는 당사자는 동등한 자유와 정보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잠깐 읽어보시고요. 조정의 유형을 한번 보면 보통 외국 경우는 많은 법조인들이 조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변호인 명함하고 조정자 명함을 두 개를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조정 분야의 법 분야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조정의 분야를 보면 조정 분야를 법 분야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민법 분야 조정인, 공법 분야, 형법 분야 이런 나올 수도 있고 요즘 법학을 전공한 전문 조정인도 있고 조정은 이제 법조인의 주요 사업으로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 외에도 지금 실은 법적 측면에서 보면 조정 분야에서는 법조인이 비중이 큰 이유는 법 체계에 대한 불만으로 대안적 해결 방법이 개발되어 각 사회 영역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갈등 이외에도 상당수의 분쟁 사건이 조정을 통해서 판결되고 있고 법원에서 조정을 주도하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이든지 가사 문제라든지 이것이 실은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에서는 다시 이것을 조정하라고 의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법에서 조정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조정은 되게 하는데 이제 법에 비해서 조정은 되게 재판 비용과 시간 전략을 위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
그 조정과 법 체계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 조정의 결과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다는 점에서 법률 조정위는 조정의 다음과 같은 법적 목표와 절차를 지향하는데요. 합의는 법적 근거와 법 실무를 기반으로 도출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교육받는다. 그다음에 당사자의 관심사와 동기는 완전히 파악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권리의 법적 근거를 우선시한다. 객관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이제 법률 조정인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 법원 조정 모델에 따르면 조정인에게 전문 법률 지식은 절대 필수 조건이고, 그 외에도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가 인정해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또 인내력을 가지고 있고 지구력 그리고 협상 기술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 법률인으로서 조정을 하실 경우에는 전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립성과 재편성, 아까 앞서 저 1교시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립성과 재편성을 가져야 된다. 법률 조정인 같은 경우는 변호인처럼 대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호사는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률 조정인은 대변하지 않는다. 판사처럼 또 관여도 하지 않고 이런 그런 면에서 이 중립성을 가져야 되지만, 하지만 조정인에게는 지나친 중립성과 자제보다는 당사자 모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재편성의 도움. 그러니까 내가 이쪽 편이면서 저쪽 편인, 이 사람도 존중하면서도 저 사람도 존중하는 이러한 재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조정 또는 간호사로서 조정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로서 조정을 할 때는 실은 인간에 대한 존엄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존중,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 조정 과정에 왔을 때는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이해관계를 보면요. 법적 권리보다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중요. 이해관계 진짜 원하는 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보다는 당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원 조정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원 조정이든 일반 조정이든 학교 직장 조정이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제적, 법적, 재정적 측면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은 법률에서 법률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일반 그 사회단체에서 조정에서도 꼭 어떤 그 분야의 조정 그 지식뿐만 아니라 폭넓은, 그래서 이제 조정도 아까 심리학 또는 행정학 또 정치 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전문성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관건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독일 하이겐 대학교에서 조정 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학, 특히 심리학을 포함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학제성을 어떻게 이제 학제 간의 연구 이런 것들은 법조인으로서 조정 교육을 받은 조정인들은 어떤 불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 재판 불가능한 사안들에서 분쟁을 법적 권리로만 환원시키고자 하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 한계가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가, 그 다음에 갈등의 표면 구조와 심층 심리 구조를 구분하지 않는 법적 법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심리 구조로 관심을 안 갖는 거. 법과 판례에 근거한 합의만을 선호하고 갈등에 숨겨진 관심사와 동기를 염두에 두고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미숙한데, 이게 심리학적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만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우리 법원에서 조정하셨던 우리 후배님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이제 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사가 이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양 당사자를 만났는데, 그분 피해자의 아버님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가해자가 부모가 그때 초반기 때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와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본 것처럼 그 숨겨진 동기,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사전 조정이라든지 빨리 조정을 할 때
법률에서는 조정이나 어떤 행동을 드러난 행동 이면에 이런 그 심층 구조를 관심을 먹고 알고 있는데, 이 심층 구조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표면 구조를 평화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학적 전공, 사회복지적 전공의 지식이 같이 필요하다. 또 심리학적, 특별히 사회복지가 심리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심리적 측면에서 아마 학부 과정에서 사회복지 쪽에 조정 심리를 배우는 건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일 것 같아요. 조정 심리를 잘 배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법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법,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지식들, 이런 지식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조정인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어떤 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문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법률인들이 재판 불가능한 갈등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심리사회, 역사, 윤리, 기술, 경제 등에 관한 다양한 관련 지식이 요구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래 조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래들에게 적합한 실효적인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녹화를 하면서 좋은 책을 하나 구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또래에 미치다라는 또래 조정 매뉴얼이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 나왔는데, 학교에 있는 학교 상담 선생님들이 갈등 조정을, 또래 조정을 잘 교육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돕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어른들의 아이들의 갈등을 나중에 어른들이 개입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주에서도 청소년 아이 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개입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준다 그러면 좋은 문화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제 또래 조정이 실은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 한 200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다가 이 정책적 변화를 하면서 또래 조정이 약간 좀 수그러든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역량을 굉장히 키워주는 거,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들을 보면은 동기, 자아, 고정관념, 대화 연구, 설득 및 심리적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연구, 문제 해결, 창의성, 감정, 발달 연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공부는 승자 해결책과 그 이행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승자 해결책을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또는 갈등 처리나 문제 분석 및 해결, 의사소통, 감정 조절 등을 위한 역량 강화를 상식시킬 수 있는 방법, 또 3의 목표와 그것을 위한 현명하고 생산적인 설득 방법, 또 당사자는 성공적인 조정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방법을 통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당사자는 성공적인 조정을 기회로 발전된 관계로 분쟁 문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재판과 조정의 부분들 어떤 차이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지향하고 조정에서 지향하고자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특별히 이제 심리학적 지식이, 우리가 조정 심리적 부분들이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갈등 당사자의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심리적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심리학적 그 지식 중에서 몇 가지 카테고리,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창의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뒷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공정성, 재편성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이 그 갈등 상황에서 갈등 조정 교육을 통해서 이제 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